가격은 싸. 성능은 뭐 거의 탑 수준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보다 2, 3개월 먼저 배달하는 거예요. 지금 무기 시장에서 이런 게 없거든. 그래서 K9 자주포는 무기 시장에서는 한국의 BTS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 B0이라는 2.75인치 라켓이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봐요. 그게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독일에서 만든 잠수함하고 우리 잠수함하고 훈련하면 우리가 먼저 잡고 안 잡힌다 이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서 지금 살려고 해요. 우리도 핵잠수함 갖자 하는 여론이 75.2%가 나왔어요. 국민들이 하자면 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그런 기술력도 있다, 돈도 있다. 북한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해?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다 지켜줄 거야?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무기는 뭐 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싸고 성능, 품질이 좋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무기의 세계에서는 일단 가성비라고 표현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무기를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뭐 배달을 해주느냐, 델리버리 타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의 무기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뭐 천무, 뭐 단장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40km에서 60km까지 날릴 수 있는 무기잖아요.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인데 그런 것들이 왜 인기가 좋느냐?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폴란드에서 우리를 이제 많이 사줬는데 동종의 그 다른 나라 무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독일의 PGH 2000이라는 그 포가 있어요. 이거보다 성능은 거의 유사한데 가격이 절반이에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에이브램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이런 거 비교하는데 그거 마찬가지. 성능은 거의 유사 또는 대등한데 절반.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뭐 영국 이런 데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생산 라인을 다 줄였어요. 그런데 주문하면 언제 올지가 몰라. 생산 라인을 줄였기 때문에. 미국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 주문하면은 언제 올지 몰라. 주문도 잘 안 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폴란드가 불안해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침공을 당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폴란드에서는 기존에 있던 무기를 지원해줬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자기를 가지고 있던 무기를 지원해주고 자기들은 새 무기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저기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런 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무기가 가성비가 제일 뛰어나더라.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최근 한국의 2022년도에는 정점을 찍었는데 한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샀어요. 뭐 그야말로 한국의 무기를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홍보대사. 폴란드가. 그래가지고 K9 자주포, K2 전차, 뭐 그다음에 F50 공격기, 그다음에 뭐 천무, 단장포 이런 것들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 지금 세계 시장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것들. 그래서 한국의 무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우리가 돈 내면서 세금 내면서 짜증을 좀 냈잖아요. 언제까지 돈만 낼 거야 그랬는데 이것이 북한하고 굉장히 대치하면서 나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북한하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전력 비축 물자도 막 60일 이상 유지하고 생산 라인도 항상 성능 개량하고 유지를 해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강점이 된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 이제 K2 전차 같은 건 수출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보다 2, 3개월 먼저 배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거든. 지금 무기 시장에서 항상 딜레이. 늦으면 늦었지 빨리 오는 건 없어. 그런 것도 입소문 타고 나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다 가격은 싸. 성능은 뭐 거의 탑 수준이야. 이러기 때문에 안 팔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K9 자주포는 무기 시장에서는 한국의 BTS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의 첨단 무기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왜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정점이 2022년 폴란드에 이제 수출하면서 그 2022년이 173억 불 1년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국가 전략 무기로 전략 상품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막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도와줬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팔린 것들 중에 일진으로 볼 수 있는 게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천무 이런 것들이에요. 다연장포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진으로 지금 막 팔려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천궁, 그 이라크, UAE, 사우디 이런 데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수조 원씩 나가요. 수조 원씩. 그다음에 천궁 같은 경우는 항공기용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거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들어서는 뭐 또 이제 현궁, 그다음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천무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천무는 이제 막 그 다연장포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각축전을 이루고 있고, 이게 그다음에 FA50 공격기 이것도 미국에서 이제 이 기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T50이라는 저 훈련기를 만들었는데, 그 기술을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능이 좋아요. 우리는 IT 기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항전 장비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전자전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전자 기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불편하게 팔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 페루에 또 호위함, 함정까지 수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해공 무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유지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원래 1등 하는 것보다 1등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그 다음에 뭐 천무, 천궁, 현궁,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들어서는 그 미국의 또 시장에 진입하는 게 하나 있어요. FCT. 외국 비교 해외 무기시험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비공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천주국 미국 시장을 녹화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뭐 국민들을 보면 좋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들은 우리의 이제 과제죠. 미국이 아직까지는 수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에 판매를 하려면은 뭐 상호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맺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 이거 해가지고 좀 불평등 조약이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산 그 부품이 65% 이상 안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른 동종에 50% 이상 더 붙여요, 돈을. 그것 때문에 비교가 안 돼, 경쟁이 안 되지. 50%더 내라 하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데, 틈새 시장이 있다면은 미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봐요. 어느 나라가 뭘 잘하는지 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한국에 이제 비공이라는 2.75인치 라켓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NLL 근해에서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공격하려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예산도 따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거기 판매 시장을 노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무인 차량, 다목적 무인 차량 이런 것도 지금 FCT를 통과해가지고 대기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을 활용해서 노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 파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의 잠수함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은 1990년도부터 독일에서 1200톤짜리, 1800톤짜리 를 원자재를 수입하다가 우리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조립 생산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성능은 독일 성능이죠. 근데 이걸 쭉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역설계하고 하면서 독자적인 3,000톤급짜리 만드는 게 도산 안창호함이에요. 이 도산 안창호함은 그야말로 여기저기 뭐 미국 기술, 독일 기술, 뭐 서방 기술 다 이게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그런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독일 기술을 베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잠수함으로 탄생을 시켰어요. 2021년도에. 거기에는 디젤 잠수함에는 거의 없는 수직 발사관도 있어요. 그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양 무반향 타일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이 소음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원래 디젤 잠수함은 어뢰 기뢰가 주목인데 거기다가 어뢰 기뢰, 그 다음에 뭐 미사일도 잠대치,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거, 잠대함,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잠대지 중에서도 수직발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 육지의 뭐 평양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의 잠수함이 대단히 훌륭한 무기구나. 또 저도 이제 후배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 사실은, 같이 독일에서 만든 잠수함하고 우리의 잠수함하고 훈련하면 우리가 먼저 잡고 안 잡힌다 이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잠수함에서 조용한다는 건. 이런 거 입소문이 나서 요새는 뭐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서 지금 살려고 해요. 그런데 잠수함 시장은 독일이 제일 1등이 독일.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독일이 베스트셀러예요. 18개국의
170여 척을 수출한 나라니까 뭐 누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프랑스 DCN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나발 회사인가 그 회사가 2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나 중국 우리 뭐 몇 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는데 우리도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 수출을 했는데 후속으로 수출에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에서 잠수함을 살려는 나라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 말이나 캐나다나 폴란드 같은 올해 말이나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디젤 잠수함이 2차 세단까지 디젤 잠수함이 맹활약하면서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해군의 무기다. 왜냐면은 엄청난 그 큰 해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영국보다 해군력 8대2 정도 열세했는데 영국을 거의 대등하게 이제 무찌른 그것이 주력 세력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2차 대전까지 잘 싸우면서 해전의 양상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 대전 말경에 거의 태평양 해전하고 그다음 대서양 해전에서 전사한 잠수함 승조자 5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유언하다시피 한 게 이제 수상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라가면은 잠수함 기술보다 잠수함을 공격하는 기술이 더 발달된 거예요. 항공기하고 막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전사를 많이 당했어요. 대서양 전투에서 2차 대전 말경에 항공기에서 공격받은 디지트가 56%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만들어 주시오. 이래가지고 유언하다시피 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독일하고 막 일본하고 경쟁하면서 핵잠수함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다가 막 불도 나고 막 그랬어요. 불도 나고 그랬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고 다 완성을 못하고.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1954년도 45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1954년도니까 한 9년 정도 있다가 미국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다 같은 얘기예요. 우라늄을 사용해가지고 핵분열 시켜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공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라늄 그 원자로만 돌아가면 되니까. 그럴 때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한데 디젤 잠수함은 계속 충전해야 되니까 물 위에서 충전했다가 충전된 배터리를 물속에서는 가야 되니까 이런 단점을 해결한 거죠. 일시에. 그래서 2차 대전까지 그렇게 잘 싸웠던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핵잠수함 운용한 나라가 미국, 프랑스,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 강점이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우리도 핵잠수함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핵잠수함에는 원자로가 들어가잖아요.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잖아요. 핵무기 원료는 IAEA하고 NPT에서 계속 감시해요. 너 잠수함 만든다고 했는데 왜 잠수함 추진체로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치를 한다고 감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제한돼요. 그래서 많은 나라 가지려고 하나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이 6개 공항을 가지고 있어요. 핵잠수함은. 근데 우리도 가지려고 하고 지금 북한도 가지려고 하고 호주, 브라질 이런 나라들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핵잠수함은 좀 또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아요. 뭐 조그맣게 이 원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 방사능 차폐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연동 장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 고난도다. 그래서 만들기 어려운데 지금 북한이 막 그 핵잠수함 우리보다 먼저 만들려고 했어요. 잠수함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만들었는데 그 핵잠수함도 또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막 지금 뭐 김정은이가 그 뭐 2021년 8차 당대회 때도 1월 달에 핵잠수함 만들겠다 선언했다고. 이렇게 막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거는 원래 이제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 키인데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우라늄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지금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축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원자력 협정할 때도 농축 시설 안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사와야 돼요. 우라늄을 농축된 우라늄을 사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오면은 IAEA NPT에서 계속 감독하는 거예요. 사다 어디다 쓰는가 이런 것들 심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그동안에 이제 이 기본적인 기술은 다 우리가 개발했어요. 근데 우라늄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긴곤옥함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핵잠수함 아니더라도 일단 핵무기를 집어넣어라 SLBM에
그래가지고 막 지금 시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확 바뀌어가지고 2021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우리도 핵잠수함을 갖자 하는 여론이 75.2%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자면 가는 거예요, 원래. 아무리 국제사회 반대해도 국민들이 내가 갖겠다는데,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너 도움 안 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이 정도 되면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력도 있다. 돈도 있다. 그런데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뭐 어느 정도 사와서는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든지 재처리 시설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핵잠수하면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뭐 방사능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친환경론자 이런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친환경 반전 운동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경제력이 뭐 5, 60배 떨어지는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왜 못해?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다 지켜줄 거야? 이런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아마 이렇게 방송을 여러 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러나 이제 안정적으로 우라늄 공급하는 이 문제가 지금 확실하게 풀리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 어떤 전략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한국이 꼭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디젤 잠수함 건조 능력은 최상에 있어요. 근데 핵 잠수함은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호주도 오커스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부하시면 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핵잠수함 우리가 가지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중국이나 일본, 북한에서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런 무기가 되죠. 왜냐하면은 핵잠수함은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최선봉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육지 공격받아도 최후까지 물속에 살아남아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 전략적인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핵무기를 여러 종류를 개발해가지고 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으로부터 항상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핵무기를 물속에 감추겠다. 이래서 만드는 게 김근옥함에 지금 SLBM을 숨기는 거예요. 지상의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SLBM을 탑재한 잠수함 출항하면은 계속 조류를 따라다니는 뒤에 감시. 물속에 감시한다. 얘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상에 있는 핵무기는 인공위성으로 다 감시하거든. 그래서 전쟁이 나면 거기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쏘든 말든 관심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술을 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냉전 시에 러시아 잠수함하고 미국 잠수함하고 계속 물속에 추적 작전하다가 부지기수로 부딪힌 게 있어요. 근데 서로 감시하다가 불법을 저리다 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고장나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행할 수 있는 거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핵잠수함만이 가능해요. 핵잠수함은 물속에서 24시간 고속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적하다가 들키면 도망가고 또 멀어지면 딱 속력을 내서 쫓아가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핵잠수함밖에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물속에 숨겨가지고 미국과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방치할 것이냐, 미국의 핵잠수함이 많은 미국한테 해달라고 할 것이냐,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력 10대 강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은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전히 비등한 거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은 북한 우위로 이제 이 군사력을 건설했는데 이제 북한은 핵무기 빼놓고 우리가 다 압도해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넘볼 수가 없다고. 이 정도로 우리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에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렸느냐. 미국이 없으면 미군이 철수하면은 반드시 그런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은 우리를 우습게 속국같이 생각하고 일본은 우리를 자기 노예같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려면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국방에 제일 중요한 우리 한국적인 환경에서 제일 가성비가 뛰어난 게 핵잠수함이다.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실을지 안 실을지는 나중 일이고 일단 그 SLBM까지 개발했으니까 그 SLBM으로 뭐 북경을 공격할 수 있고 동경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핵잠수함 갖는 것이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유용하다.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대주변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핵잠수함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민들께서 계속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한 군사력 비교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수십 년간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쏟아부었는데 왜 요즘 북한이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는 전쟁 끝나고 외교전쟁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군이 주둔했잖아요.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의 국방력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진적으로 국방력을 안 올리는 대신 우리는 경제 부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쇄되는 건데, 아무튼 뭐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군사력이 엄청 뒤졌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 무기도 막 전쟁 끝나고 받아내고 또 올인했잖아요.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들으면서 우리는 경제 부흥을 엄청나게 이룩했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파병하면서 미군하고 또 군사력 또 무기도 이렇게 또 인계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증가를 해서 80년대, 90년대 될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북한을 압도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 안 되겠네. 경제력도 떨어지지. 막강한 미군도 남한에 있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 뭐 잘못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겠네. 해가지고 안 가진 거. 그것이 이제 핵 미사일 잠수함. 이게 비대칭 전력. 소위 지금 핵으로 얘기하면 뭐 엄청나게 뭐 북한이 10대 핵 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지금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육해공군 군사력에 비교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능이나 질적으로 우리가 압도하지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GFP라는 미국의 그 군사력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60여 개의 요소를 다 종합해가지고 군사력 지수를 이제 순위를 평가한 건데, 작년이 우리가 5위, 북한이 36위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이 뭐 북한에 계속 끌려다닌다 했는데, 우리가 압도기 월등히 우위에 있잖아요. 근데 GFP에서 평가하는 거는, 핵무기는 안 들어갔어요. 핵무기를 들어가면 다 순위가 다 바뀐다고. 그런 핵무기를 제외한 거. 그러니까 60개의 평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력, 인구 대비 병력이 얼마느냐. 그다음에 무기 장비수가 얼만큼 맞느냐. 그다음에 이제 사회 간접 자본, 뭐 간접 시설. 그다음에 중국적으로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전쟁은 돈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런 걸 다 대입해가지고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 전쟁 동원 능력이 얼마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 게 GFP의 평가예요. 아무튼 북한은 이렇게 이 핵 미사일 잠수함에 올인하는 동안 우리는 점진적으로 육해공군을 고루 발전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보다는 수적으로는 열세예요. 이제 육군 무기를 보면은 육군은 탱크, 장갑차, 자주포, 그다음에 다연장포,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적으로는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예를 들면은 탱크 같은 것도 4,300대, 우리는 2,200대니까.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 나는 것들이 이제 다연장포. 이런 것들은 뭐 거기는 5,000, 여기 우리는 300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우리는 방사포 있잖아요. 방사포가 최대의 위협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막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미사일 전력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2021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미사일 전력을 확 늘렸어요. 지금 늘려가고 있고. 현무 5, 6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유력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도 소위 말해 전투함정이라는 건 북한하고 우리하고 740대 140이에요. 숫자적으로. 근데 그 북한 함정들은 작은 것들이 조물애기들. 그다음에 구닥다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뭐 독도함, 뭐 이런 잠수함도 도산 안창호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완전히 압도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고, 공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숫자적으로는 820대, 뭐 410대 이 정도 봐, 절반이에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미그 17, 19 이런 것들은 뭐 1950년대에 생산된 거니까 그야말로 나를지 안 나를지 모르는, 훈련하는 거 보면 알아요. 훈련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런가 우리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F-35 스텔스기 있잖아요. 스텔스기는 뭐 평양을 가서 뭐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잘 안 잡히니까.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게 최근에 들어서 그 인공위성 정찰위성 3기나 발사했어 우리가. 북한도 물론 했지만은 성능면에서 압도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 하면은 우리가 남북한 병력도 마찬가지. 병력도 북한은 128만이고 우리는 48만인데 아니 좌우지간 숫자적으로는 압도해요. 그러나 이제 군사력 평가할 때 제 군 경험에 의하면은 수준, 그다음에 장비 수준, 그다음에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전투력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런 거 보면은 병력은 북한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병력은 적지만 무기가 첨단화됐기 때문에 무기에서 일단 압도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은 우리는 세계 최강이랑 미국하고 우리는 연합훈련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수준도 높다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북한에 비해서 뒤진다. 그러나 성능 및 싸울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 싸운다는 거는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식별하고 그다음에 요격하고 공격하고 이런 절차거든. 그런 것들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전쟁은 돈 없어서 진다는 게 최근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거의 다 무기를 지원받아서 하잖아. 그럼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방도가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무기를 가지고 내 미사일을 가지고 적을 심장을 타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장거리 공격 무기도 미국이나 나토 국가한테 써도 됩니까? 물어보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40-50배 뒤지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도 초전에 우리가 뭐 방심하고 있을 때 초전에 기습할지도 모르나 그냥 금세 회복된다. 그 다음에 무기는 전쟁이 지속될수록 더 사와야 되고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죠. 그게 경제적인 효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원래 이제 싸움을 할 때는 내가 이기거나 최소한 비기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북한이 수적으로는 뭐 장비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하고 싸운다 지금 그러면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긴다고 자신하면 그건 넌센스예요. 왜냐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하고 먼저 보고 다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28,500명이 같이 연합해서 작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핵 가지고 있다고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지금 재작년부터 뭐 법을 고쳐가지고 자기들도 전술핵 우리가 핵 가지고 있는데 못 쓸 것 같아? 여차하면 핵을 쓰겠다 하는데 러시아도 지금 핵 못 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만지작 하면 못 쓰는 거예요. 핵은 쏜 다음에 나도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상호확전 무기라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은 그야말로 공갈 협박 무기로 여태까지 이제 작용이 되어 왔어요. 뭐 유사일에 한 번밖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번밖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 참상이 너무 심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인륜적인 무기다 해가지고 다 경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은 가지고 있어. 그러나 재래식 무기로 전쟁 이렇게 해드렸는데 재래식 무기 전쟁 이렇게 해봤자 뭐 구닥다리고 우리보다 성능이 완전히 한 발 쏘면 들이부을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무모하죠.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런 거 보면은 압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보고 막 쪽집게에 타격을 하고 들이부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게 과거 역사에 나타났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국지 도발, 서해 확전이 안 될 서해 NLL 같은데, 이런데 DMZ 이런 데에서 국지 도발을 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가진 게 별로 없어. 우리가 더 손해난다고. 그 애들이 건들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 이 무역전쟁, 경제전쟁도 전쟁이에요. 무력전쟁으로 가기 전에 일어난 게 경제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방편에서 우리를 괴롭힐 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그 다음에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게 러시아에 파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파병하고 거기서 에너지, 식량 얻고 그 다음에 군사기술 얻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까지 파견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한테 덤빈다? 나는 그 넌센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력을 100% 활용하고
매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경거망동하면 너희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워닝을 계속 보내면은 북한은 우리를 함부로 찝쩍거리려 할 수 없다. 우리한테 함부로 건들 수 없다. 한국 전쟁 발발 시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북한은 6.25 때 전쟁 교훈, 그 다음에 월남전 때의 전쟁 교훈,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자기들 교리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세 개가 선제 기습 공격. 갑자기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사일 전력이 많기 때문에. 그죠? 선제 기습 공격. 그 다음에 전후방 동시 배합을 하겠다. 뭐 휴전선 부근에서도 공격하고 남한에 이제 뭐 동남해 우리는 뭐 원자력 발전소 산업시설 많잖아요. 이런 데도 공격하고 그럼 전후방에 동시에 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군 증원 전력 올 때까지 빨리 끝내겠다. 속전속결 전략. 이 세 가지인데 그거는 6.25 때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 우리가 뭐 인공위성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감시 정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습도 안 통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국지전 그다음에 우리가 막 야간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우리는 대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 국지 도발할 것이 전면전을 꿈꾼다? 그거는 바보 천치죠. 전쟁 시 한국이 북한보다 확실하게 이점을 가져오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미사일 개발하면 자주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이런 능력이 있다. 함부로 못 건들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강점을 딱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경거망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우위에 있는 것들은 감시 정찰 능력. 그거는 한미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뛰어나다. 그런 면이 가장 우수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기 경보기. 돈 없으면 조기 경보기 같은 거 운영할 수 없어요. 조기 경보기로 딱 쳐다보고 있다가 후방에서 조정 통제해가지고 타겟들 정해가지고 공격하고 뭐 그다음에 스텔스기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막 포부를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도 이지스 구축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1000km 후방에서 다 표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을 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능력도 요즘에는 해상에서 평양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뭐 잠수함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북한 남한의 그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신장한 것이 미사일 전력이에요. 육군에. 그런 현무 미사일 계통 이런 것들은 북한의 뭐 벙커버스트를 해가지고 지하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두려운 전력들이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먼저 보고 먼저 못 쏘게 하고 그다음 쏘면은 요격하고 그다음에 들이붓고 뭐 한번 당하면은 이런 것들이 훈련만 되고 그다음에 한미 전력이 연합해서 여차하면은 반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죠. 북한이 핵을 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확실하게 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있어요.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 미국이 항상 자기를 언젠가는 자기들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특히 루마니아 멸망 때 그 뭐 차우세스크 이런 사람 처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 불안하네.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정말 지휘부가 그 암살당할 위험에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이 핑계대고 뭐 군사를 키우는 거예요. 미국의 제국주의가 우리를 압살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를 계속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미국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핵이에요, 핵. 핵무기를 건드리면 서로 미국이 공격하면 자기도 공격할 수 있다. 이걸 뭐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국을 맞먹으려 하는 거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 가지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우기는 하지만은 내가 핵무기를 쓰면 나도 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한테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뭐 전쟁이 안 일어나 봤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나 이제 핵무기를 쓸 건가 말 건가 이거는 계속 약속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북한한테. 아, 진짜 너희들이 핵무기를 쓰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너희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어. 왜? 미국이 이제 반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미국에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해주겠다. 우리는 아니 우리 한반도에 핵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먼저 끝나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체형 확장 억제를 계속하는 게 동시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사실 이론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들이 핵을 공격하면 미국이 반드시 반격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상호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걸 다 고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핵전쟁 일으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당선 이후 방위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던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려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저항이 많았죠. 왜냐? 시장 상인들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에 500%를 올려달라 하느냐.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다 상의해가지고 그 방위비를 산출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미루고 하다가 1년 반 이상 미루다가 협상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바이든 정부다 가지고 연평균 물가 상승률하고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려서 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기분이 엄청 나빴대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그야말로 뺀질뺀질 하다가 자기 임기를 지나버리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대선 운동하면서 다시 거론했다. 이거 한국 방위비 안 올린 거 내가 알아. 이건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금 집권하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걸 싫어하는데 사실 우리도 뭐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내는 건 1조 한 2, 3천억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로 좋은 그 미군 기지를 평택에 만들어줬잖아요. 가장 모더나이즈한.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땅값, 뭐 세금 면제하는 이런 거 하면 한 3조 5천억 정도 들어가 1년에. 그건 다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현금 받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현금으로 들어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땅 이런 거 다 계산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많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10조 이상 올리라 하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정부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그런 협상 능력이 안 되니까 심히 불안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최근에 들어서 뭐 또 연합 훈련하면서 전략 자산을 많이 전개했잖아. 항공모함도 오고 그다음에 핵잠수함도 오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다 돈이에요. 그다음에 스텔스기 오고 그런 건 다 돈이라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요청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북한이 자꾸 뭐 핵실험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사일 발사하고 막 위기가 고조되면 한번 왔다 가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 뭐 스텔스기 한번 왔다 시위기동 하시오 이렇게. 그런 것들 다 돈을 줘야 돼. 그건 뭐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게 있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계산해서 적어도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준으로 해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하고 조선업 협력을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협력도 하겠다. 수리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쇄하는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야 돼요. 서로 이제 보충하고 주고받고 해야지 계속 우리는 주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올려달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올려주면서 우리도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와중에 하나가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이 없어요. 이거 사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많고 제철이 능력이 없어서 외국에 주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주고받는 전략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군이 완전히 떠난 후에 한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이 국민들이 미국한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는 정말 전후 6.25 전쟁 폐허딘 상황에서 이렇게 10대 강국으로 왔던 거는 우리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동안 꾸준하게 경제 성장하고 10대 강국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도 커야 돼. 그건 완전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추진해야 될 방향인데 또 떠난다. 한국에서. 그러면 또 국방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핵무기도 없단 말이지. 북한 핵무기가 우리 위협하고 있고 중국, 일본은 항공모함 건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한테 압박이 드는 거죠.
그때 미군이 떠나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군사비가 엄청나게 다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뭐 아프간 철수도 하고 뭐 신속하게 조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건 국제사회에 당면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도와줬다고 해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방위비 분담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라는 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특히 뭐 핵잠수함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정말 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떠난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군사비를 많이 이렇게 들이지 않는 거는 28,500명이라는 전력이 여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대북은 이제 압도했다. 이제는 중국하고 일본을 견제할 수준으로 가야 된다. 미군이 떠나면은 1차적으로 독도는 또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뭐 중국은 이어도 그 남부, 뭐, 그 다음에 칠광구 이런 데는 자기들이 또 그 영토전쟁, 해양 영토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해구산 전략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핵 우산 전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핵무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파리를 보호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러시아가 워싱턴을 공격했다는데 북한도 마찬가지. 야 한국 남한 우리가 공격하려는데 자꾸 건드리면 내가 워싱턴 공격하겠어? 그렇게 하면 과연 자기 국민들을 버리고 우리를 먼저 보호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실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실증이.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 6.25 때 37,000명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를 희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28,500명이 남아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병사가 어디가 죽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과거 역사를 보고 믿어야 된다. 그러나 이거는 재래식 전쟁도 아니고 핵무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핵무기는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실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미국이 확장 억제해준다 해도 우리 한반도에 가져다 놔라. 한반도에 가져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핵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있지만은 거기에 막 단계가 많아요. 이거 5인 발사할까 봐서 5단계, 6단계가 다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 결심은 미국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미국은 핵 확산 억제를 책임지는 나라예요. 그야말로 핵 확산 억제를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왕초라고 할 수 있어요. NPT하고 IAEA를 만들어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우리하고 지금 한국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고 혈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나 핵무기 가질까 하면 반대를 분명히 하겠죠. 내가 있는데 너 나 못 믿어? 이런 정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일본처럼. 일본은 핵무기를 안 갖겠다. 비핵 3원칙을 주장한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주도 않겠다고 들여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미국하고 막 협상을 해가지고 우라늄 농축시설하고 재처리시설을 1988년도에 확보했어요. 우리는 그거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없기 때문에 계속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핵물질 우리가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이 잠재 능력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시설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가 우리가 미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미국하고 뭐 조선을 협력하면서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의 자주국방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한국의 가주국방에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핵을 못 만들었느냐? 우리는 미국이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떠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느냐? 핵을 빼놓으면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끌려다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핵 무장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핵은 잠재 능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이 정도로 우리가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미군이 있을 때는 한국은 육군은 병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육군은 병력을 알아서 하고 해 공군은 미군이 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 공군을 크게 키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작게 5027에 보면은 우리 대포콘 3 이상 되면은 미국의 항모전단 4개가 와요. 동해 2개, 서해 2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전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많잖아요. 항공모함은. 그렇기 때문에 해 공군은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 공군의 발전은 좀 지연됐어요. 육군은 좀 우리는 병력이 많이 있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런 문제, 미군이 떠날 경우에는 해 공군력이 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해 공군력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북한이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누를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군이 떠나면은 일본하고 대화를 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이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봐요. 현재 한국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이제 자주국방을 위해서 만약 신경 써야 될 거는 미군이 떠났을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 공군력을 강화할 것이냐. 이건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마찬가지 인구 절벽. 배를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 놔도 운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느 정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전략의 가장 합당한 전략이냐. 이런 걸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병력이 25만 정도 되는데 우리는 48만 명이거든요. 북한은 뭐 병력으로 얘기하면 128만 명이지만 병력에 주는 대신에 어떻게 그 첨단 무기로 이거를 보상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억제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미사일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잠수함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현무 미사일 같은 건 위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핵 잠재력 확보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었고 지금도 주적이지만은 이미 그 주적은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 정도로 커 있기 때문에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중국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형성돼야 된다. 그렇게 봐요.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넣은 무기가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차 대전 중에서 가장 그 해전에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해전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1차 대전 이전까지는 물 위에서 주로 싸웠어요. 거함 거포주의 멀리서 보고 쏘고 가서 충돌 공격하고 이랬는데 1차 대전부터 유보트라는 무기가 생겨가지고 물속에서 물 위에 있는 걸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해전의 양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차 대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영국 같은 데. 영국하고 독일하고 대서양 전투에 이루어졌는데 영국은 해군력이 독일의 8대2 정도 우세했어요. 배도 수상 함정도 많고 포도 우수한 게 많고 이랬는데 독일은 전쟁을 벌여놨잖아요.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영국 싸워야 되니까 해군만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군 지원을 많이 못 해주니까 일단 유보트라는 거 만들어서 한번 물속에서 공격해보자.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과연 전쟁에서 잘 작동할지 안 할지 반신반하면서 나가가지고 영국에 순양함을 격신시키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두 개의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은 유보트를 이용해서 영국을 항복 직전까지 2번이나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처칠은 자기 회고록 쓰면서 전쟁 시 대서양전에서 나를 괴롭힌 건 내가 위협을 느꼈던 건 오로지 유보트의 위협이다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들이 잠수함은 그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난 해군 무기다. 그다음에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 그때부터는 해전에서 주역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전쟁 당시 잠수함 승무원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유보트와 관련한 흥미로운 비화가 있나요? 제가 19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정과장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함장 한 5개월 정도 교육을 갔는데 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6명의 학생들이 그룹 투어를 가요. 영국에 가면은 대서양 잠수함 사령부가 있어요. G사령부.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항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전에 본 과정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면 숙달하는 거죠. 네덜란드 잠수함, 왈러스급 잠수함을 숙달하는 건데, 영국에 이제 그 대서양 잠수함 사령부를 가서 시내 투어를 하는데, 서점에 딱 보니까 더 시크릿 다이어리 오브 유부트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크릿 하면 이 흥미 있잖아요. 저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잠장 과정이 굉장히 터프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인데, 정말 암기할 게 너무 많고, 영어로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왜 이 과정을 왔느냐, 내가 잘못 알고 왔다 해가지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 주말에 그거를 유부트 다이어리 이거를 보고 쭉 읽어갔어요. 근데 잠수함이니까 영어 단어 어려운 거 몰라도 뜻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쭉 읽으면 재밌어. 이상한 잠수함을 보고 가서 진흙에 처박는 거 이런 것까지 있고 그래요. 히르시펠트라는 사람은 3번의 죽을 기회를 넘겼어요.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독일의 북부에 가면 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킬. 잠수함 만드는 도시. 근데 거기에서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아가씨하고 데이트하고 그럴 때 이제 입대하게 됐어요. 근데, 킬에서 저기 브레멘까지 기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제 부임 명령을 받아가지고, 순양함 칼스루에라는 수정함에 가게 돼 있었어요. 발령 나가지고 자기 동기들 몇 명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자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여자친구하고 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기차를 놓쳤어요. 먼저 간 그 친구들은 그 다음 날 순양함에 들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순양함 침몰되는 바람에. 그 자기도 죽은 줄 알았어, 해군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 나 살아있어, 이 보고를 한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넘겼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열심히 배를 잠수함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 잠수함을 옮겼는데 그 배가 자기가 나갈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그때 당시에 유부트가 엄청 더러워요. 공기도 안 좋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음모에 나는 세균발이라는 게 가려움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의무실에 입원했는데 그 배가 나갔어요. 근데 그 배가 자기 나갈 때는 괜찮은데 안 나가니까 배가 또 전투하다가 꼬르륵 침몰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포로를 잡혀가지고 전쟁 끝날 때쯤 되가 포로를 잡혀가지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가서 죽은 사람도 제법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체 검사하면서 만난 사람이 독일에서 잘 알던 군의관이야, 군의관. 이 사람이 어떻게 서류를 해가지고 빼줬다고. 그래야 독일로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3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했었는데 이 3사람의 함장이 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함장은 그 피셔라는 소령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잘했어, 나름대로. 근데 배를 움직이려면 기관장이 잘해야 돼, 기관장. 배 물 빼고 물 집어넣고 그다음에 속력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물속에서 잘 가거든. 그리고 항공기가 공격하면 얼른 들어가서 긴급 자망하고 이런 것들 잘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항공기에 공격받는데 들어가가지고 해저 그 수심도 잘 체크하는 해저에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배 꽁무니와 물 위에서 나온 거야. 이런 사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유보트 사령관이 니네 기관장 너무 못하지만 너는 그 기관장을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너도 그만둬. 잠수함 짤. 두 번째 함장은 블라이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령인데 블라이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투는 잘했어요. 8만 톤 이상 격침시키고 그랬는데 너무 경쟁적인 거야. 이 사람은 그 유부트 에이스 중에 유명한 퀸터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이제 스케퍼플루에 다 침투한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잠수함 함장을 시작한 거예요. 잘 나갔는데 각박증이라 할까? 너무 이 전과에 너무 부담감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우울증이 생겨, 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 잠수함 함장 못하겠습니다.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잠수함 사령부에 2번이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바꿔달라. 그런데 거기서는 그 무슨 약 먹어? 그러면 나을 거야. 이렇게 계속 함장 임무해. 두 번째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 그냥 명령 불복종이지. 그렇게 하면서 해상에서 자기 가지고 있던 어리를 막 다 다른 함정에다 인계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전으로 나 그만하겠어요 한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은 잘했던가 봐요. 그래 중령까지 진급하고 전대장까지 했는데 그 사람 세 번째 함장은 펠러라는 소령인데 이 소령은 U234의 함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잠수함 함장 하기 전에 그 아틀란티스라는 그 순양함에서 육지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622일, 1년 9개월 동안에 해상에만 있은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U234 그 펠러 함장은 나중에 그 마지막 항해는 라스트 보야지가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마지막 그 2차 때 독일에서 일본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어요. 활발했어요.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막 전투기, ME-262 이런 것도 그 부품 분해해가지고 보내고 그랬다고. 그거 싣고, 그 다음에 이상한 물질을 실은 거야. 그거를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납포해가지고 이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산화우라늄이 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싣고 독일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공해상에서 저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납포됐다고. 그래서 3명의 함장을 모시는데 그 산화우라늄이 나중에 이제 미국이 원자폭탄을 빨리 이제 일본에 투하한 결심을 하게 된 요소가 됐다 이렇게 전사가들이 평가해요. 왜냐면은 그거 보니까 우라늄을 일본을 가져가는 걸 봤단 말이지. 그 전에도 가져갔을 거 아니냐. 이거 일본이 원자탄 받았으면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1945년 5월 달에 이제 일본에 투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빨리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유보트 비밀기에는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슴 아픈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그 함상 생활이 열악하니까 특히 기관실에 있는 사람은 계속 기관 이것만 하잖아요. 함 내에서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근데 수상항 2차 대전 때 수상항해를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적이 오면 잠깐 물속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아서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어. 수상항해 할 때는 함교에 있어가지고 배를 조함하잖아요. 햇빛을 다 보잖아요. 물 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이 뭐 그 햇빛도 보니까 괜찮은데 기관실에만 있는 사람은 얼굴이 하얀 게 창백한 거야. 햇빛을 못 보고 막 몇 개월씩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동 마치고 독일에 오면은 그 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휴가를 이제 순차적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먼저 가라. 나는 맨 나중에 가겠다. 왜 그러냐? 얼굴 좀 태워가지고 가야 부모님이 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이 하얀 얼굴, 창백한 얼굴 가면은 부모님이 울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그 함상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때까지 독일의 그 승조원들은 버런티어가 우선이거든. 먼저 내가 자원하는 거 자원. 그래서 줄 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과도적인 과한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승조원 생활도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다음에 수상항해 할 때 물 위에 갈 때는 막 겨울에는 파도가 넘어온다고 그러면 그 우위 입고 해야 되는데 우위에 막 고드름이 열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전쟁을 수행했다. 그래서 독일의 유보트가 잠수함이 원조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잠수함은 왜 무서운 무기이고 현대전이 될수록 잠수함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수함은 물 아래에서 작전하다가 필요시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당히 위협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숨은 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젤 잠수함도 그러지만 특히 현대전에서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은 거기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배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강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적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수록 이제 잠수함 전력을 무서워하죠.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상대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로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의 필자가 쓴 무기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핵잠수함이 생기면서는 핵잠수함은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왜냐?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추진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배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여류, 기리, 미사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SLBM 그 트라이던트 2 같은 거는 한 발에 58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그런 거 한 척에 오하이오급 잠수함, 핵잠수함 한 척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에 1600발의 효과다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현대전에서 이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소해군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죠. 현재 지구상에 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한 41개국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핵잠수함 가진 나라가 한 150여 척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은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최선봉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잠수함 전력이, 왜냐하면은 지상에 있는 건 다 보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ICBM도 날라온 거 다 요격하잖아요. 예측해가지고. 근데 SLBM은 물속 어디에서 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 김구름함을 두려워하는 거는 비록 잠수함이 핵추진은 안 됐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 잠수함이 은밀하게 남해에 내려왔어. 남해까지 이동했어요. 들키지 않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SLBM 핵탄두를 서울에 쐈어요. 그럼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남해에서 쏘면은 중국이 쏜지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비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겨진 칼이다. 그래서 갈수록 현대전에서 무섭다. 많은 나라들이 디젤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고,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디젤 잠수함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강대국들은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핵무기를 실으면서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정말 세계에서 정말 가난하기로 유명한, 그야말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 뒤지고 GDP 순위도 잘 안 나올 정도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SLBM을 만들어서 잠수함에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그래서 비등해지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유보트 비밀일기를 번역까지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2002년도에 제가 하와이 림팩훈련 나대용 함장인 시절에 몰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해도에 1000만 분의 1 해도를 가져가면 하루에 1.5에서 2cm 정도밖에 못 가요. 엄청 지루하거든, 물속에서. 그래서 갈 때 괌에 가서 11일까지 가고, 괌에서 한 2박 3일 쉬었다가 하와이까지 23일. 그래서 한 34일을 가는 거죠. 34일. 그동안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 번역하자. 그래서 출항 다음 날부터 번역해가지고 하와이 가니까 제가 그때 컴맹했거든. 이거 잘 못했는데 써가지고 하루에 7페이지나 8페이지 이렇게 번역하고 그랬는데, 이 하와이 가니까 작가 증후군이 생긴 거예요. 이게 라이터스 심튼 그러더라고. 난 영어로 처음 알았는데 요게 생겨가지고 이 팔을 못 쓰겠는 거야. 팔목이 너무 이거 하다 보니까. 거기 하와이는 골프 천국인데 골프도 못하고 한 2주 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오면서 승조원들한테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재밌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획 출판해가지고 아는 작가한테 주니까 자기가 다 출판해서 이것도 한 3세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유보트 비밀기가 이제 주로 키 팩트가 이제 부사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하사관이라고 했잖아요. 통신하사관. 요즘 통신부사관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 볼프강 히르슈펠트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35년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해군 생활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특히 잠수함 타면서 3명의 함장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투하는 장면, 그 다음에 통신으로 다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어디 가서 뭘 공격해라, 공격하고 어떻게 해라, 작전 지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프리 노트를 한 거예요. 일기장에, 자기 일기장에다. 그 일기장을 숨겨놓은 거지. 숨겨놨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50년 지나고 나서 영국 작가한테 그랬더니 이거 책으로 내자. 그래야 나온 게 The Secret Diary of U-Boat. 영어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독일 사람 책이다 하니까 제가 독일어로 번역한 적에 전 독일어로 번역을 실력은 없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를. 근데 이제 이 작가가 부사관인데 사실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장교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부사관들은 별로 안 쓰는데 그게 유일해서 제가 이거 번역하고 나서 안 받는다고 해요. 책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해군 주임 원사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안녕하세요. 떠먹여 두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근식입니다. 저는 1981년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32년 해군 생활하고 특히 32년 중에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이제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하고 나서 계속 잠수함 문제, 신문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이제 찾게 되고, 급기야는 오늘 떠먹여두는 TV까지 왔는데, 잠수함 전공이지만은 제가 해군 출신이고 또 32년 근무를 군대에서 했기 때문에 국방 분야, 안보,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방위산업 분야, 질문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또 제가 공부한 대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뭐 부족하지만 물어보시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쏟아놓고 하겠습니다. 떠먹여주는 TV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요. 요즘 경제 분야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고 주식 관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쟁은 주식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함으로 말미암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군사력 건설방이 이렇게 됐느냐. 이 군사력 건설은 주식하고 직결됩니다. 전쟁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주국방 의지가 높아질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방위비를 나토 국가가 2% 이상 올려야 된다. 최소 뭐 3% 올려라 이랬는데 지금 뭐 선거운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 이상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의존하느냐. 나토 국가 정신 차려라. 나토 너희들 말 안 듣는 빠지겠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국방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방위산업도 계속 줄기차게 그 상승세 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또 우리는 어쨌거나 이제 그동안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우리 평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은 항상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응원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